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흑역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인간의 흑역사인데 원제는 휴먼즈예요. 휴먼즈.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볼 때 보면 가끔 여성분들이 뭐 man 또는 그냥 man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남자들이란 뭐 이런 의미 man, 또 남자들이 위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란 뭐 이런 뉘앙스죠. 이 책 제목이 휴먼즈죠. 표현을 하면 휴먼즈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란 이런 뜻이죠. 인간의 흑역사,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오명, 뭐 실수, 우스꽝스러운 사건들, 이런 것들, 엽기적인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작가가 굉장히 그 위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체, 그런 면에서도 재밌고, 내용 자체도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 이런 일도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런 것들이 많죠. 첫 번째는 책이 재미있다는 거, 장점이고, 자, 두 번째는 진짜 바보짓을 저질러 본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친다. 카피거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 간혹 굉장히 스스로가 막 우스꽝스럽고 멍청하고 막 생각만 해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이런 실수나 바보 같은 행동들 뭐 저지르곤 하죠. 극복이 잘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위안이 많이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이란 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일단 이 책의 재밌는 그 에피소드 살펴보기 전에 뭐 좀 상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 뇌는 바보라는 챕터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뭐 이렇게 완벽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우리 뇌가 정보를 인풋, 받아들이고 아웃풋,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아주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패턴 인식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턴 인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뇌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를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상을 패턴으로 인식하는 거, 카테고리화 하는 거, 범주화 하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러한 하나의 방식인데 이 패턴 인식이 이제 오류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뭐 공습을 하는데 독일은 아무 생각이 없이 공습을 하는 거예요. 뭐 기술도 없고 그냥 무작정 런던 쪽으로 그냥 쏘는 건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많이 간 것 같고 한쪽은 덜 간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러한 패턴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이 안 떨어진 곳들은 이 분명히 독일의 첩자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스파이 막 색출 작전도 벌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지역으로 막 이사 가려고 이동하려고 했고, 근데 통계학자에게 의뢰를 했더니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면 어느 한 지역이 많아 보이는 그런 패턴이 생기는데 대각선으로 그으니까 균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패턴을 잘못 인식했던 그런 오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되게 재밌는 또 이야기가 있고, 보름달 환자, 많은 의사들이 보름달에는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죠. 뭔가 묘한 광인 같은 행동들은 보름달이 휘황찬란할 때 막 무슨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영화도 많고, 그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또 이렇게 달에 어원을 두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죠. 근데 그런 패턴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보름달이라고 해서 뭐 환자가 더 발생하고 뭐 폭력 사건이 더 발생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명이 발견되기 전에 과거에는 그래도 보름달이 휘황찬란할 때 뭐 집에 오기 좀 편하니까 그런 날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보름달 있는 날 뭐 술 먹고 싸우고 뭐 그런 게 이제 과거에 있어서 그러한 인식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뿐이라는 거예요. 패턴 인식의 오류.
그리고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휴리스틱이 뭐냐면 이게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림짐작, 손쉽게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술 이런 의미입니다. 데니얼 카누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휴리스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준점 휴리스틱 뭐냐? 이렇게 앵커링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 시간, 전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 얻는 기준, 그 앵커링, 기준점이 제시되면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사진을 보여주고 이 집이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이 나온대요. 근데 딱 보여주고 이 집이 10억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근데 딴 사람한테는 이 집이 3억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그러면 이 집값에 대한 판단이 천차만별로 난다고 합니다. 이성적이기로 유명한 그 독일 판사들 판결 내리기 전에 특수 제작한 주사위를 줬대요. 3 아니면 9가 나오는 거야. 9, 장난으로 한 거예요. 판결 전에 주사위 한번 던지고 판결하세요. 근데 9가 나온 판사들이 형량을 훨씬 높게 내렸다고 합니다. 3이 나온 사람은 적게 내리고 이러한 점들이 그러한 냉철한 독일 그죠? 그리고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이러한 그 어림짐작 휴리스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가용성 휴리스틱은 최근의 일이나 또는 극적인 사건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범죄 뉴스를 보면 아, 세상은 정말 갈수록 위험해지는구나. 근데 실제 사실과 수치로 봤을 때는 반대거든요. 더 안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범죄율로부터 비행기 사고 항상 언론에 보도되겠죠. 많은 인명피해가 나니까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가 훨씬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우리는 비행기 사고를 더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해에 이 잔디 깎는 기계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수치는 잃어버렸는데 테러로 피해를 입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테러를 더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이런 점이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 어림짐작. 근데 이 어림짐작이 없으면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림짐작에 이러한 또 편향성이 있다는 거죠. 해가 떠요. 다음날도 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뜨는구나. 이런 게 휴리스틱이에요. 어림짐작. 근데 그 맨날 이게 확실히 뜨나? 내일도 뜰까? 이렇게 해서는 못 사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오류는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지도자, 정치 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챕터인데 이 독재자들의 온갖 그 엽기적인 행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막 전국에 인재를 파견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귀여운 수준인 거예요. 정말 이 파괴적인 행동들, 엽기적인 행동들 나와 있는 걸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7세기의 오스만 제국의 술탄, 거기는 이제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묘한 게 이 아랍 제국,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술탄이 지명이 되면 그 형제들이 반란을 꾀할 것을 염려해서 형제 살해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근데 동정심을 가진 그런 술탄의 경우에는 형제들을 이제 살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뭐 수십 명인데 그 중에 이제 뭐 한두 명을 살려주는. 근데 이런 경우일지라도 그 형제가 평생 이 사방이 갇혀 있는 이러한 밀실처럼 된 이런 집에서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방이 갇혀 있는 밀실에서 막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술탄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술탄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신하들이. 근데 벌써 이 밀실에서 이 정신이 이제 완전히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엽기적인 행각들을 펼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쫓겨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황당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유럽의 뭐 또 많은 그 왕들
엽기적 왕들의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약간 또다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플라톤의 이 철인 정치 내용을 보면서 일종의 철인, 현명한 사람, 정말 현명하다면 어떠한 그러한 정치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야, 그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현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갑자기 또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통치하는 건 일종의 독재니까 그러한 구조의 정치를 하다가 누군가 대를 이을 텐데, 그것도 이런 이상한 또 정신 이상자들이 또 통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고 시끄럽고 내 생각이 이제 정권에 반영이 되지 않을 때 열받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을 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뭐냐면 13세기에서 18세기까지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어떤 식으로 통치자를 뽑았냐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항상 이런 것들이, 정치, 통치라는 것들이 항상 고민거리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는 야, 이게 부정부패가 없이 어떻게 이 합리적으로 통치자를 뽑을까. 그래서 고안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30명을 제비로 뽑습니다. 30명 중에 9명을 또 제비로 뽑아요. 그 9명이 40명을 선출해요. 그 다음에 40명에서 또 12명을 제비로 뽑고 12명이 또 25명을 선출합니다. 그럼 25명에서 또 9명을 제비로 뽑고 9명이 45명을 선출을 해요. 45명 중에서 또 11명을 제비 뽑기를 해요. 11명이 최종적으로 41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41명이 투표를 해서 통치자를 뽑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이러한 선거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베네치아는 자 500년 이상을 번영을 구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이없는 전쟁과 외교라는 챕터가 있는데, 인류 역사상 무수한 전쟁이 많았겠죠. 그 중에서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쟁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하고 투르크하고 전쟁하다가 오스트리아가 퇴각을 하는데, 퇴각하는 날 이제 하루 어떤 마을에 머물렀는데 이 브랜디, 술 같은 걸 좀 얻어 마시려고 마을 사람과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술도 좀 취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말도 힝 날뛰고 하니까 누군가가 저 투르크군이 몰려온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다들 뭐라고? 투르크군이 온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서로 대포 쏘고 총 쏘고 다음날 아침에 밝았는데 투르크군은 전혀 흔적도 없고 오스트리아 군끼리 서로 이제 총질을 하면서 죽고 다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비교적 1900년대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미군과 캐나다군이 북태평양에 있는 키스카 섬, 거기에 이제 일본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 그런데 공군들이 사전 답사를 했는데 섬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본군이 퇴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섬에서 엄청난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지독하게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군과 캐나다군들은 일본군들이 그럴 리가 없어, 쟤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한번 섬을 정찰해 볼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럴 애들이 아니야. 가서 이제 이렇게 안개가 끼어 있는 날 가서 촘촘히 부비 트랩을 뚫고 그 섬의 정상을 정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총질하고 전투하고 그랬죠. 다음날 이제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일본군은 전혀 없고 미군하고 캐나다군하고 서로 이렇게 전투를 했다는 아주 어이없는 그런 게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눈의 가시 쿠바 있죠.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쿠바를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피그스만을 침공을 해요. 쿠바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을 짜서 침투시켜서 쿠바의 민중봉기를 유도해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이없는 작전을 계속 짜게 되는 거예요. 저기 소련도 있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우리 미군 기로 공습은 안 돼. 케네디는 반대하고, 그래서 계속 작전을 변경하게 됩니다. 작전 자체가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어이없는 작전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아주 국제적인 대망신을 당합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은 더욱더 공고해지는 이런 결과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역사학자 술레진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회의에 한 번쯤은 참석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럴 때 있죠. 아니 이게 안 되는 건데 뭐 회의를 하는데 뭐 다 된다고, 아니 이게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때요? 분위기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케네디의 대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집단 사고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집단 사고. 근데 이 저자는 피그스만의 실패가 미국에는 오히려 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 이 집단 사고의 실패 이후에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의를 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난상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멍청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징기스칸이 이쪽 중국 이쪽을 이제 정복을 하고서 나이도 한 60 정도 되고 이제 피곤도 하고 좀 쉬어야겠다, 이 정도 다스리면 뭐 되지, 내가 뭐 더 이상 뭘 가겠냐 해서 그 옆에 붙어있던 인도 서부부터 해서 거의 터키까지 그 당시를 지배했던 제국이 호라즘 제국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잘 이름을 못 들어보죠. 왜냐?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유럽도 르네상스 전 시기였고, 호라즘 제국이 인류 최고의 문명 수준을 이룬, 뭐 과학, 기술, 뭐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징기스칸이 호라즘 제국의 이제 무함마드 술탄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나는 해 뜨는 땅의 지배자, 그대는 해 지는 땅의 지배자. 우리 우애와 평화, 협약을 맺으십시다. 교류합시다. 무역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당시 사료들을 살펴보면 진심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칭기스칸의 그런 내용이. 근데 무함마드가 동쪽이니까 해 뜨는 땅이고 서쪽이니까 해 지는 땅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뭐 자기는 뜨는 왕이고 나는 뭐 지는 왕이냐?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징기스칸이 구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백 명의 사절단도 보내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거 좀 쉬려고 했는데 이거 또 안 되겠네, 이거 도저히 안 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몽골 군대는 정말 그 싸움의 신들, 전쟁의 신들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그 장수부터 시작해서 막 군인들의 그 전투력이라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전략도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반인륜적인 폐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항복하지 않고 점령한 곳은 개, 고양이까지 할 것 없이 사람은 당연하고 다 싸그리 맨날 며칠 동안 다 학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잔인성도 있었죠. 그러니까 호라즘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우수수수수수 무너지는 거죠. 처음 한성 점령하는 거는 수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하루에 한 지역씩 우수수수수수 역사상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몽골이 원래는 그렇게 그 지역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이 무함마드가 불을 질렀고, 이 몽골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너무 쉽네, 그냥 계속 가보자 해서 그냥 계속 유럽까지 점령을 해서 역사상 넘버원이죠. 영토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했던 대제국을
이뤘고, 그것의 배경은 그 무함마드라는 지도자의 어이없는 오판, 그걸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식민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좀 끔찍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뭔가 좀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열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벨기에는 사실 식민주의 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나라인데, 그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저질렀던 만행들을 보면 끔찍한 거예요. 그 사람의 팔을 거의 화폐처럼 통용할 정도로 잔인하게 학살하고 수탈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그 패터슨이 중남미에 그 무역항을 건설하려고 한 시도, 전 국민적 사업이 된 거예요. 그게 쫄딱 망함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가 겪은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내용들, 신기술에 대한 열광, 존재하지도 않는 물질에 대해서 온 나라의 과학자들이 난리가 나서 그거 연구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진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내용은 정말 많은 발명가들이 자신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류의 전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만들었던 노벨, 이제 앞으로 인류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왜? 이 가공할 폭탄, 이 무기로 인해서 이제 전쟁할 엄두를 안 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기관총을 발명한 그런 사람들도 이 가공할 파괴력으로, 자, 각국 지도자들은 더욱더 전쟁에 신중히 임할 것이고 전쟁을 막을 것이다. 무선 통신을 만든 사람, 또 심지어는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 있죠. 동생 오빌 라이트는 이 비행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보짓의 미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인류의 바보짓, 그리고 미래에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죠.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주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가동을 시작했다는 거. 이러한 세상에 멍청한 짓이 어디 있는가. 또 미국 서부 농촌 지역에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서버 건물들이 생기면서 일어나고 있는 뭐 환경 파괴, 기후 변화, 과연 인류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항생제 내성 문제,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에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주에서도 지구에 하던 대로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데, 버린 쓰레기는 거의 우주선의 궤도처럼 이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부딪히면 파괴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우주 정거장에 하나 부딪히면 이 파편들이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것들이 서로 돌아가다가 서로 부딪히면은 파편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지구 안에, 이제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 안에 갇히게 되는, 어떠한 습관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고 반성하고 미래를 좀 새롭게 또 개척하려는 의지, 방향성들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인간의 흑역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